자, 투데이 하디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도 더 깊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바로 아프가니스탄 소식입니다. 자, 최유한 평론가님 연결됐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는 실제로 탈레반을 집권 세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또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우리하고 정치 외교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예, 일단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은 예전 1973년 12월에 서로 수교가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냉전 시대고요. 예. 북한과 그 남한이 서로 제3세계라든지 비동맹 국가에 대해서 막 국가 수교하면서 경쟁하던 시기였거든요. 예. 73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서 경제력으로 뒤떨어지던 시대였어요. 예. 1976년도에 이제 GDP가 뒤집혔으니까요. 그리고 1975년 3월에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상주 대사관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8년 9월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은 단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소련이 침공한 후에 친수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냉전 시대의 상황에서 단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이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01년도에 이전에 있던 일기 탈레반 통치가 끝나고 나서 2001년 12월에 한국 아프가니스탄 임시정부 출범 시기에 경축사절을 파견하면서 2002년 1월에 한국 외교장관이 공동서명함에 따라서 양국관계가 재개가 됩니다. 예. 2002년 9월 2일 한국은 상주대사관을 아프간이 현재 개설했고 2004년 1월에 아프가니스탄이 주한 대사관을 개설했지요. 그러면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는 뭐 관계가 깊어졌지만 따로 뭐 이렇게 독립적인 협정을 체결한 것 같은 건 없습니까? 예, 뭐 지금 예전에 1973년 수교하고 나서는 무슨 특별한 이런 것들이 없다가 1976년 11월 22일에 문화협정을 체결했고 1977년 12월 26일에는 경제 및 기술협정을 체결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뭐 특별하게 아프가니스탄과 이렇게 무슨 협정이라든지 따로 그런 건 없는 걸로 이게 아직까지는 보도가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이렇게 양국 간의 무역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은 담배나 섬유직물이나 의류나 가전제품 등이고요.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주요 수입 품목은 양탄자와 섬유물이라고 하네요. 그 양국 간의 교육 규모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수출한 금액은 한 1억 2천만 달러 정도. 우리가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입한 금액은 한 12만 달러.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뭐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 아주 작은 규모죠. 그러면 뭐 크지는 않지만은 서로 간에 이렇게 양국 간의 무역이 있었다는 것은 뭐 경제적인 차원에서 협력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그 소위 탈레반 일기 정부가 권력이 끝나고 나서 뭐랄까 계속적으로 도움 주는 식으로 움직였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4개를 지어주고 보건소 8개를 준공하고 공무원 교육원 뭐 보수하고 컴퓨터 센터를 건립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이렇게 손을 같이 이렇게 일을 했고요. 또 카불 공과대학에 정보통신기술센터를 건립하고 심지어 소수력 발전소까지 건립했으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럼 뭐 의외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프가니스탄하고 관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프가니스탄이 워낙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세계은행이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으로 2002년부터 200만 달러씩
막 저 지원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의 한국 비정부 기구 그러니까 NGO 단체들에서도 돈을 모아서 십시일반 뭐 50만 달러, 100만 달러 뭐 이렇게 지원하기도 했고요. 그때 정부는 물자 원조로 또는 이후에 긴급 구호 등 현금 지원으로까지 아프간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이해하고 또 알아간다는 것이 이제 인적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인적 교류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연수생을 한국으로 초청한 사업도 했었고요. 그래요. 100명 이상씩. 이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연수받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뭐 기술자가 된다든지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우리 한국의 전문가들도 있었고요. 뭐 총선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국제 회의에서 뭐랄까 그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줘야 된다. 한국이 모범 보이기도 하고 마약 퇴치기금 모으기도 하고 한국 병을 운영하면서 교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 많이 고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인적 교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탈레반에 대해서 이제 한국인들을 도왔던 현지 아프간 조력 인사들을 빼내와서 이렇게 탈출시키는 그런 그 작전이 있었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 근데 지난주에는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죠.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예. 이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차량에 현금을 가득 싣고 도주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가니 대통령이 그런데 이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재를 또 밝혔다고 해요.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 없고요. 예, 가짜 뉴스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그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현재 UAE, 아랍에미리에이트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거기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텐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가짜 뉴스 그 돈을 가지고 현금 차량 4대 가득 싣고 근데 비행기에 그 헬리콥터 그거 다 들어가지도 않아서 또 버려두고 떠났다는 이거는 가짜뉴스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뭐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얘기하는 게. 한 가지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가니 대통령 돈 가지고 또 돈을 가지지 않고 카불을 떠날 때 아프가니스탄 정부 최초의 여성교육부 장관인 랑기나 하미디는 45살밖에 안 됐는데 카불에 남아있죠? 카불에 남았습니다. 이 가니 대통령이 도피했다라는 소식 듣고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실이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11살 딸이 있고 아프가니스탄 모든 어머니와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를 느낀다. 그러면서 만약 자기가 살아남는다면 수백만 소녀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자신이 임명했던 여성 교육부 장관이 그대로 남아서 국민들, 소녀들을 대신해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어디 가니 대통령 부끄러워할 줄 알았죠. 사실 이런 것들은 모든 지구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엔가요? 이름이 간이라서 간 거 아니냐. 차라리 안간이 대통령이면 안 갈 텐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여하튼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뭐 모두 다 비판적인 것 같아요. 그럼요. 당장 떠나고 나니까 그 남아있던 암룰라 살레 제1부통령 2인자였는데 자신이 합법적인 대통령 대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묶고 국가를 팔아먹었다 이런 막 비판하고요. 특이한 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장관입니다. 가니 대통령에 대해서 그는 더 이상 아프간 인물이 아니다라면서 냉담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웃긴 것이 자기들이 임명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이제 미국에서 대학 교수하고 있었던 간이 문화인류학자예요. 이 사람을 선택해서 대통령으로 하는데 역할을 한 것이 미국인데요. 네. 근데 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우리는 오늘 아침 간이가 UAE 정부의 환영을 받았다는 발표를 봤다. 더 할 말은 없다. 손절한다는 거죠. 참 굉장한 난리통이긴 하지만은 탈레반이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듯한 그런 보도도 있거든요. 탈레반이 과거하고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은 뭐 기만술입니까?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일기 통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1996년부터 2001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의 탈레반은 그때의 탈레반과는 구성원도 다 바뀌고 지도부도 바뀐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탈레반 구성원의 후배들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전에 비해 유화적 제스처를 쓰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당장 네.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의 아프간 정부군의 해산을 지시하고 정부군 병사들에게 귀향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카불 내 외국인이 원할 경우 떠날 수도 있고 머무르기 원할 경우 새로 들어설 탈레반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네. 공허한 병원 계속 운영될 거고 긴급 물품 공급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네. 여성의 권리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전에 여성 인권에 탄압받는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조처로 보이는데 네. 히잡을 쓴다면은 여성은 학업이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다. 또 여성이 혼자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허용할 것이다. 여기는 여성 혼자 집 밖에 나가는 걸 허용하지 않거든요. 참 희한한 나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탈레반의 공포 정치를 경험했던 이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뭐 탈레반이 예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는 말은 했지만은 총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들이밀면서 출근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몸을 다 가리지 않은 옷을 입었다며 어이없게도 여성을 또 총살을 하기도 하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 뭐 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장반군 탈레반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참혹한 폭정과 인권 유린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까 몸을 다 가리는 옷이 바로 부르카인데 네. 부르카라고 부르는데 이거 입지 않고 거리에 나선 여성이 탈레반에게 총살당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네. 이걸 또 탈레반은 이건 가짜뉴스다라고 하면서 부정하고 있고요. 서방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을 떠나려는 공항 근처에서 대기하던 여성과 아이들에게 채찍으로 휘두른 탈레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또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쏴서 3명이 사망했다라는 보도, 여러 가지 한 지역의 경찰서장 했던 인물을 살해하기도 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역자를 색출하려고 한다라는 뉴스도 나옵니다. 그래서 철군을 밀어붙이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비극은 이미 시작됐다. 이런 관측들도 많이 있죠. 자, 이렇게 탈레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과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비춰봤을 때 극단적 원리주의에 입각한 공포 정치가 결국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걸 이 지도부들 바보가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압둘가니 바르다르라는 탈레반 2인자가 이야기하기를 국민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진심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들도 지난 20년 동안 정말 힘든 북한으로 치면 고난의 행군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구성원도 바뀌고 이 탈레반도 인터넷을 오히려 더 잘하죠. 예, 외부 세계에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증거로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자살폭탄 테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들이 이렇게 집권까지 할 수 있게 끈덕지게 뒷받침한 하부의 활동가들
무장전사들, 이 사람들이 탈레반 지도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그건 모르겠죠. 예. 미지수죠.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보장 역시 여러 가지 말이 나는 것이 이 탈레반 지도부의 이야기하고 실제로 실행을 담당하는 이 활동가들, 무장전사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도부의 말이 안 했다니까지 먹히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부에서 벌써부터 분열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의도적으로 바깥 세계는 저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지만 내부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이건 누구도 이제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예, 어쨌든 혼란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이걸 또 대한민국하고 연결시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였어요. 마크 티센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주한미군이 떠나면 한국도 아프가니스탄 꼴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서 뭡니까? 이게 난리가 났었죠. 이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칼럼니스트 하면서 폭스뉴스 같은 데에서 막 출연하는 그 농객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주류의 인식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글을 올리고 나니까 오히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 한국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 놀랍도록 무식하고 오리엔탈리즘 이 발언을 하기 전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부터 나누시라 뭐 이런 비판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부시 집권기에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난장판에 끼어드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가 칼럼니스트고 부시 정권에 이랬다는 게 놀랍다. 그는 세계의 반밖에 모른다. 막 비판을 하는데 마크 티센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즉 미국 주류의 생각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즉 이 미국 주류 인사들의 인식이 한반도 상황에서 얼마나 무식한지 오리엔탈리즘적 사고,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정보주의적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이런 미국의 일개 칼럼니스트에 이런 얘기했다고 우리나라 내부 일부 인사들이 이 발언에 부안해동하는 것이 더 웃긴 거죠.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또 비교를 하니까 기분은 좀 나쁘네요. 미국은 한반도를 떠나지 않겠지만 설사 떠난다 하더라도 남과 북의 군사력은 비교가 안 돼요. 리어카 100대하고 탱크 한 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지. 이건 논쟁이 다 끝난 얘기고요. 문제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프간 철수에는 보다 사활이 걸린 지역인 아프간은 철수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보다 사활이 걸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 인도태평양 지역 딱 보니까 핵심 국가인 일본이 지금 어렵거든요. 그럼 그다음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딱 미국 집중할 날. 근데 여기서 전쟁이 나고 어쩐다고요? 웃긴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진짜. 자,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이번 사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간 국민들 처지에서는 서방 기준의 민주주의 국가를 일방적으로 이식하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종교와 부족이 복잡하게 얽힌 아프간 역사를 고려하면 이런 식의 국가 건설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전부터 계속 그런 충고했었는데 미국이 그걸 듣지 않은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정말 보편적인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국민이 그 나라의 역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프간 사태가 새삼 일깨워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남과 북의 운명, 한반도의 운명 역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아프간 때문에 이거 뉴스가 다 덮고 있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코로나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여기 걱정입니다.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코로나까지 포함해서.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